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중국의 인접국인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기상 전문 기자와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안정보다 경기 부양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결정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목요일 경제 읽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비례의원을 50명가량 늘리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온 배경엔 지역구 의석이 전체의 84%가량을 차지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선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이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 특권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두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공개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29.1%에 그쳤고 반대한 응답자가 57.7%에 이르렀다고 하죠. 지난해 국회 상임위 계류된 법안이 13,000개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도 딱히 할 말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올해 국회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 민생 현안은 실종됐고 상임위 법안 소위를 한 달에 최소 3번은 개회하라는 일하는 국회법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모두가 시급한 과제지만 개혁의 대상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국회가 국민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원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한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모양이네요.
네,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뭐 거의 11시 반 넘어서 점심시간이 다 돼서 끝나서 사실 기자들이 기사 처리하느라 조금 곤란하긴 했습니다. 일단 발언 내용도 굉장히 많았겠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낸 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뭐 법치에 탈을 쓴 사법사냥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선 때도 무도한 검찰의 권력 남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거나 대놓고 할 것은 예상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법원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면서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걸 들었다는 것 뿐이다. 이렇게 그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서 찾아낸 게 없다 보니 이전에 문제 없다고 한 걸 다시 뒤집어 검찰의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 대표라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대표직 사퇴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 모두 일축했는데요. 네. 먼저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도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에서 사실을 다퉈야 할 텐데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전부 무죄를 받았고 약 2년간 재판에 시달렸지만 그 사이 경기도정이 꼴찌에서 1등 평가로 바뀌었다. 뭐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대표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네. 역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네요. 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전해 듣고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네. 한 장관이 이 대표 회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이렇게 평하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지는 않고 했던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이제 지적에 대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걸 방탄으로 생각 안 할 분이 계시겠느냐 이렇게 꼬집고 본인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제거할 기회인데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 수사팀 관계자도 여러 의혹 및 증거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 해명을 듣고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싶다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 듣기보다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와 혐의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듣고 싶다. 즉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라고 간접 촉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유착 비리로 측근들까지 구속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메시지를 냈죠. 네, 국민의힘은 박정화 수석대변인 논편에서 이 대표는 법치가 대한민국의 법이 그리 두려운가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부패한국을 만들었던 무법천지 썩은 죄를 밝히는 게 왜 정치 탄압이고 검찰 독재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법천지엔 질서를 정리한 법과 법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내일 국회에 보고될 텐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당 지도부에서 그리고 또 의원 다수는 이제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당내 일각도 이제 뭐 일부 정치 원로들로부터는 좀 쓴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부결로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은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이 의총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한번 받지라고 이제 이 대표에게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체포동의안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그 라디오 진행자가 정말 구속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묻자 네. 뭐 되면 좀 어떠느냐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느냐?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 거꾸로 나중에 가면 멀리 보면 이제 탄압받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였는데요. 또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아침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속내가 좀 복잡하다면서 이번에 부결을 시키되 당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당내에 하나 있고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허접하니 법원이 기각할 것이다.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나가라. 이런 그룹이 있다. 이렇게 당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검찰의 요청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장남 성매매 의혹 재수사했던 경찰 이번에도 역시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작년 12월 검찰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그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송치했다면서 또 상습 도박,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봤으나 변경 사항이 없어서 다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검찰이 재수사 요청까지 했는데 2차례나 지금 불송치 결정해서 넘긴 거잖아요. 경찰에서 송치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이제 새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예. 뭐 따로 수사를 할 수 뭐 아마 지금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뭐 통상 이제 이렇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보통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이 2번이나 불송치한 걸 검찰이 또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명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청사 내 경제부지사실과 행정 1부지사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 외에도 소통협칙과 기획담당관실 등 이제 다른 부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 15일까지였다면서 검찰 측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동연 지사가 오늘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등 경기도와 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준욱 경기도 대변인은 그 김동연 지사의 업무용 PC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또 경기도청이 작년 5월에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는데 이 청사는 이화영 부지사 재직 시에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검찰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들에게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야당 정치인 4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어요. 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과 이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김영순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반발하고 있죠. 네, 기동민 의원은 오늘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부당한 기소로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은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한다면 독재에 불과하다면서 그야말로 검폭,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역시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면서 검찰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야당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줄줄이 사실은 기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좀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계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 정개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 정개특위에 제출한 개편안은 총 3가지 안인데요. 이 차례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조합하는 안,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합하는 안, 또 3번째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와 이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고요. 이 경우에는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안, 그러니까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지역구 선거를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만큼 이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서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더 확보한다. 이제 이런 내용의 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의 반응도 나왔죠.
네, 남인순 위원장은 그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자문위가 공식 안을 보내온 만큼 기존의 특위가 추려놓은 4개안과 함께 심사할 방침이라면서 그간 특위가 논의해온 안들과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정개특위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원래 기존에 이제 거의 수십 개의 이제 선거제도 개편안을 그렇죠. 예. 그 법안이 제출이 돼서 심의를 해와서 그걸 4개 정도로 압축을 했고 이거를 이제 2배 정도로 이제 다시 줄이는 작업을 하던 중에 지금 이제 다소 좀 그 일정이 좀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과정에 이제 그 국회의장 산하 이 자문위원회 안도 같이 이제 병합해서 이제 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논의의 속도가 좀 붙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뭐 근데 다만 이제 원래 4개였다가 이제 이걸 2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예. 이제 3가지 옵션이 갑자기 또 튀어들어왔으니까. 더 제출이 된 셈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그게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예. 특히 이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은 이제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일종의 뭐 돌파구를 만드는 의미도 논의에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논의 과정은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역대 이제 총선을 원래 1년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2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 시한이 4월 10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대 총선에서 이렇게 법정 시한인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막판에 되다시피 해서 물론 이번에는 이제 그러지 않고 좀 그 선거법을 지켜서 이제 잘 처리되기를 이제 뭐 그 국회 안팎에서 모두 이제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선거법 개정할 때 막 패스트 트랙에 태우고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번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일단 정개특위안이 나와야 선거구 획정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개특위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정개특위안에서 이게 누구의 입장을 담은 아닌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각 당의 당론으로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당 간의 어떤 정치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은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할 수 있겠는데 예. 그거를 생각하면 4월 10일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것 촉박하긴 같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월 6일에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내용의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 요구서에서 3월 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 1일부터 곧바로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 방탄용 민생파리에 국민 분노와 피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1일 날 열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건가요? 사실 어제 이제 그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개회를 하자. 예. 그리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제 국회법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네. 현행 국회법 5조의 2가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를 집행한다. 이렇게 법문에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는 이게 2020년 12월에 개정된 조항인데요. 뭐 좀 그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원래 짝수월 1월 1일에 하는 거 아니었나, 이제 홀수월에는 원래 임시국회가 없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게 2020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혼동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국민의힘 측에 물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건 아니고 뭐 협의가 그 여야 간의 협의가 있으면 꼭 1일에 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글쎄 이제 2020년 개정 이후에 이제 법에 정해진 날짜가 아닌데 임시회가 열린 경우가 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6일 날 열면 임시국회 그러니까 국회문을 열지 않는 기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빈틈이 생기는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거나 뭐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했다고요?
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없었다면서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더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가족의 일상은 참사 당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면서 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 희생자 159명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면서 왜 어떤 의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파악해보겠다 우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족들의 윤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건 아닌가라면서 다만 국회라든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일단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상황도 좀 살펴보죠. 김기현 후보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KTX 울산역 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내놨어요. 네, 사실 오늘 오후에 이제 강원권 합동연설회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갑자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문제가 된 땅의 가격, 자신의 땅의 가격이 1,800배 올랐다는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다. 1,800배가 오른 땅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땅인데 자신 소유의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고 공시지가도 5배가량 올렸을 뿐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강원권 합동연설회 연설에서도 어떤 분들이 자기 땅에 터널을 뚫어달라고 압력 넣었다고 하는데 자기 소유 산 밑에 터널 뚫으라고 로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전당대회에 흐리는 분을 당대표로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상대 후보 측의 의혹 제기를 역비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김 후보의 해명에도 다른 후보들은 여전히 공세를 펼쳤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오늘 연설회에서 작년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 없어서 정권 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들 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030 세대의 분노를 사서 김기현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이슈는 앞으로도 어떤 논의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당권자들이 오늘 강원에서 합동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울산 KTX 그 역세권 땅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무고하다 이 점을 먼저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왜 전당대회를 하게 됐느냐 하면서 내부 총질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또 당대표 되겠다는 분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대통령과 견제하고 싸우겠다면 용납되겠느냐 이렇게 그 이른바 친윤 후보 정체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친한 측근 국회의원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나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대통령과 가깝다고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사람 뽑아야 되겠느냐 또 대통령께서 가장 신임하고 아끼는 강원도 의원들과 손잡고 강원도 발전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강원 지역 의원들의 맹주격 그 최다선 의원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전당대회 관련 지지 후보 등 입장을 묻는 분이 많은데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 측근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국정 운영과 전당대회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과거 이력, 정치 이력에 대한 이제 민주당 출신이다 이런 공세를 의식한 듯이 보수 정체성 강조에 나섰는데요. 안 후보는 자신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하라고 호통쳤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돌려주고 사이버 방첩 조작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건강한 보수주의자가 바로 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이 채권시장 혼란을 얘기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가재정만이 아니라 강원도 재정도 망쳐놨다. 민주당이 불공정 계약한 레고랜드 김진태 지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국가 부도기가 올 것처럼 선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김 지사를 감싸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후보는 또 이재명 호위 부대를 자객공천으로 퇴출시키겠다면서 당원들께서 우선적으로 퇴출을 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을 선정해달라 당원들 뜻을 모아서 민주당 저질 공격수들을 싹 정리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 민주당 얘기가 빠지지 않네요. 민주당 얘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서로 이 좀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책임 당원들 사이에서 그게 유효한 공격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전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중국 접경 지역에서 규모 7.2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튀르키예 강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전 세계가 지진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정훈 KBS 기상전문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발생한 그 타지키스탄 지진부터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규모 네. 7.2 정도면은 굉장히 큰 지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동북쪽 지역,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관측 당국마다 조금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중국 지진 당국은 규모 7.2라고 밝혔고요. 미국 지질조사소 USGS 같은 경우는 분석이 규모 6.8로 확인이 됐습니다. 규모 6.8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했던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거든요. 네. 보다 규모가 1 정도 큰 지진인데 사실 규모 1 정도 차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실제 지진 에너지로 따지면 32배가 강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지진이 튀르키예 지진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강한 지진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알려지는 게 있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여기가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서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난 해당 자치구가 해발 4,5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거든요. 예.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진원지와 가장 가까운 도시도 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진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굉장히 인구가 밀집한 도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규모도 조금은 작았고 인구가 매우 적어서 아직까지는 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타지키스탄은 원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해서 원래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밑으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게 잘 아시겠지만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티베트 고원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이 두 판 경계의 어떤 북쪽 끝단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도 사실 지진 다발 지역인데 잘 아시는 전 세계적인 지진 다발 지역이 브레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두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과 함께 이쪽 지역도 지구상에서는 가장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거 한 5년 만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게 최근에 있었던 튀르키예 강진하고 혹시 관련이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시기적으로 좀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거리상으로 보면은 사실 또 튀르키예 지진의 진앙과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약 3,00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진이 강력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지진 환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처럼 규모 9대의 강진이 나면은 이게 상당히 넓은 지역에 지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튀르키예 지진처럼 규모 7.8로 꽤 강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지진이라면은 이렇게 3,00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지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하수 수위가 변화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그 튀르키예 지진의 진동이 국내 지진계에서도 분명히 기록이 됐고요. 또 말씀하신 게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인데 여기 보니까 지하수 수위가 최대 7cm 정도 변동을 줬다는 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규모 5 이상의 지진만 돼도 지구 반대편에서 나더라도 이게 국내 지진계에 기록이 되고요. 지하수 수위 같은 경우에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이번에는 7cm였는데 그 당시에는 150cm 이상 훨씬 더 큰 변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중들의 이런 사실들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이런 국내에서도 관측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좀 일상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강진이 다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강진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뭐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지질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뭐 얘기하는 뭐 그 정도가 될 텐데요. 사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을 공식적인 현대적인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 아까 말씀드린 경주 지진으로 규모 5.8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역사 지진을 따지고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1978년 이전에 공식적인 관측 이전에 상황을 볼 수 있는 역사 문헌들이 남아 있는데 삼국사기 같은데 기록을 보면은 경주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요거를 지금 한번 규모를 추정해 보니까 6.5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요 정도 지진이 났다는 거는 이런 지진이 지금도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규모 6.5에서 7에 달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지진만큼은 아니지만은 뭐 한반도에도 충분히 강진의 발생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다. 이건 뭐 통설이 이미 깨져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걱정되는 것은 지진 발생 횟수가 갈수록 잦아지고 또 지진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고요. 요게 한번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1998년 전까지는 1년에 나는 평균 지진 횟수가 19.1차례였는데요. 1998년 이후만 보니까 1년에 70.6차례. 그러니까는 4배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어떤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지진계가 전국에 좀 점차 많이 깔리면서 지진을 좀 더 잘 관측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좀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진이 한반도에서 크게 증가한 시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입니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 워낙 컸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여파로 우리나라 한반도 지각이 2에서 6cm 정도 동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질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는데 거기다 이후에 또 2016년 뭐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발생하면서 여진이 또 급격하게 늘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약간 진정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이 잦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가장 뭐 국내에서 많은 곳으로 보자면은 뭐 현대 관측으로 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 기록으로 보나 영남지방 일대가 사실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주 포항 지진도 그렇고 뭐 삼국사기의 기록들도 그렇고 보면은 뭐 전체적인 지진 횟수뿐만 아니라 강한 지진의 횟수, 뭐 규모 이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영남지방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남지방에 사실 지진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 뭐 양산단층 같은 큰 단층대가 거의 뭐 줄줄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그 주변에 계속해서 좀 지진이 계속 최근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정부 조사를 보면은 이쪽 지역에 비교적 지질학적으로 최근까지 어떤 지진 활동 기록이 있는 활성단층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활성단층이 계속해서 보고가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 지역에서는 충분히 지진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한다. 이게 사실 또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어떤 중부 내륙 지역은 최근에는 좀 지진이 좀 적은 편이었죠. 그렇게 기억나는 지진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1978년 지진 관측 이후에 수도권 내륙에서 발생했던 가장 강했던 지진을 찾아보니까 2010년에 시흥에서 발생한 규모 3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뭐 횟수도 적고 뭐 규모도 작은데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사 문헌의 또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에 1600년을 전후로 한 100년 정도 사이에 수도권 일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모두 6차례나 발생했거든요. 이게 사실 역사 문헌이니까 뭐 신빙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거의 시군별로 지금의 지진계에서 기록한 것처럼 굉장히 진도나 이런 것들이 말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추적을 하면은 과거에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때 규모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518년에 발생했던 지진이 규모가 무려 6.8로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경주 지진보다 역시 32배나 강한 지진이었고 또 뭐 1613년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5.7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진앙이 서울 한복판으로 딱 짚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뭐 지진 안전지대가 뭐 이렇게 볼 수는 역사 기록을 봐서는 절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수도권의 지진 위험이 높은 거는 영남 지방에 양산 단층이 있다면 이 지역에는 추가령 단층대가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예. 아직 뭐 활성 단층인지 조사는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과거 기록으로 보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미래 언젠가는 조선 시대처럼 강한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 사례 보면요, 내진 설계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많은 것 때문에 지진 피해가 커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건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수도권에 지금 지진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포항 지진 이후에 공공시설물부터 이제 내진 보강을 하는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 같은 뭐 공공시설물 경우에는 뭐 19만 곳 중에 이제 72%가 어느 정도 내진 성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이 소유한 건물들은 여전히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게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건물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어쩌리 할 수 없는 게 내진 보강 공사비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뭐 일부를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은 건축주가 80%를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지진 피해가 뭐 민간 건물, 공공 건물을 또 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강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해결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럴 텐데 지진 대피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뭐 이제부터 강화한다고 해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지진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매년 지진 교육을 반복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진행된 재난 안전 교육 시간을 보니까 평균 6.5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진만이 아니고 뭐 화재나 태풍, 뭐 폭발 10개 넘는 재난을 다 해가지고 이 정도라서 사실 주로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은 뭐 화재나 미세먼지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지 지진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나 진행되는지 사실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체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런 훈련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지진에 대한 관심이 백두산 폭발로 이어지고 있던데요. 네. 한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계속 학계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백두산이 1920년대에도 폭발한 기록이 있는 그 활화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 뭐 폭발이 임박했다 뭐 이런 징후는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근에 지진이 잇따르니까 강한 지진이 백두산을 자극해서 폭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튀르키예나 타지키스탄처럼 먼 곳의 지진이 직접 영향을 주기는 힘들고요. 이 지진으로 백두산을 자극을 하려면은 바로 그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야지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폭발의 징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측을 해서 폭발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KBS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니 해도 경제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결국 네. 동결했네요. 네, 그 1년 반 동안 정말 숨가쁘게 금리를 올렸는데요. 일단 뭐 오늘은 숨고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까지 보면 이제 7회 연속 금리를 이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아마 이번에 그 동결하지 않겠느냐 봤는데 시장의 전망대로 일단 연 3.5% 기준금리 이제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제 동결을 결정한 뒤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여기서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향후에 이제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향후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또 미국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그리고 또 우리 환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또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비록 이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네. 매파적 동결이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옵니다. 즉 그 통화 긴축을 여전히 선호하면서 일단 잠시 멈춤을 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뭐랄까요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경기 둔화 우려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물가가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안정적이어서 금리를 동결한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은 속도를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오늘 이창용 총재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예. 안개가 가득하면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를 기다린 다음에 갈지 말지를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번 동결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가 물가가 조금 내려는 간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향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일단 긴축만 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스탑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정책 목표가 2%인데 네. 이 2%로 가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되게 오늘 걱정을 좀 했습니다. 혹시 금리 이번에 이제 인하를 오늘 이제 하지 않고 동결을 하는 게 혹시 이제 긴축이 끝났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건 절대 아니다. 잠시 우리가 멈췄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은 이제 계속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잠시 유예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거 뭐 굳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 임금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낸 것부터 일단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 11월에는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7% 될 거로 봤는데 네. 오늘 수정치를 냈습니다. 이 수정치가 1.6%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올해 아마 13만 명이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작년 11월에는 9만 명 증가할 거라고 봤거든요. 예. 네, 그거보다는 4만 명 늘어났습니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 증가한 게 82만 명이니까 여전히 뭐 상황은 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한은이 결국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통계청에서 지난 4분기 소득에 관련된 이런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지난 4분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가구당 월 평균 실질 소득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보니까 483만 4천 원입니다. 이게 이제 명목적으로는 1년 전보다 4.1% 증가를 했습니다만 물가가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니까 실질 소득은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도 실질소득이 2.8% 줄었으니까 2분기 연속 실질적으로 우리 그 가구가 갖는 소득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 지출은 보니까
5.9%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이 소비도 물가를 제외하니까 실질 소비 지출이 증가한 게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비는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지출만 많이 늘어났다. 그만큼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지출은 도대체 어디서 많이 늘어났느냐 봤더니 뭐 모든 분들 아실 겁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인상으로 인한 냉난방비가 이제 크게 올랐는데 연료비 지출이 16.4% 올랐는데 이게 2006년 이후에 역대 최저폭으로 많이 이제 증가를 한 거고요. 예. 또 교통 쪽에서도 지출이 16%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고유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차량용 기름값이 많이 올랐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식료품 그리고 비주류 음료 이쪽은 오히려 소비가 감소를 했고요. 또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도 많이 줄었는데 결국 이런 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그리고 가스요금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식료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소비를 이제 줄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출이 많이 늘은 것 보니까 이자가 28%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이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난 게 통계에 그대로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일단 올해 3.6% 예상했던 걸 이제 3.5% 정도 낮아질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낮아지는데 네.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마 3월 되면 이제 물가가 4%로 떨어지고 그 연말 가면 3%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요거 믿고 일단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뭐 4%, 3% 여전히 높고요. 지난해까지 높았던 고물가가 올해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이게 이어지니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연말까지 높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좀 기대 섞인 전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인상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공공요금 인상을 사실 정부가 이번에 부담스럽다 보니까 하반기로 또 밀어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뭐 서울의 뭐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또 지방의 뭐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이제 상수도요금,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 만약에 하반기에 오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한은의 기대에는 뭐가 있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완화가 되고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도 이것도 조금 더 정상적으로 갈 거다라는 약간 좀 기대 섞인 그런 지금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뭐 하반기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다른 어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면 네.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 미국과 금리 차는 더 벌어진 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오늘 동결을 했으니까 현재까지의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 1.25%포인트 미국의 이제 정책 금리의 상단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 차이 나던 게 일단 유지는 됐습니다. 예. 실제 문제는 연준이 이제 다음 달 그다음에 5월달 지금 최소 2차례 걸쳐가지고 시장 전망은 각각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1.25%포인트가 만약에 2차례 올리게 되면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예. 이건 지금 우리 금융 역사상 한미 간 금리 격차가 가장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럴 경우에 역시 이제 부작용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요런 이제 우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환율이 우리 그 물가 경로에 주는 영향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1,300원이 되든 1,400원이 되든 이런 특정 환율 수준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좀 오르더라도 우리는 뭐 굳이 환율 때문에 금리를 우리가 영향을 주진 않겠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건 뭐 지금 얘기고 만약 실제로 환율이 뭐 1,400원, 1,500원 가게 되면 하느니 금리 계속해서 동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만약에 빅스텝을 밟는다 그러면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빅스텝 밟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뭐 미국의 경기가 호조다. 그리고 물가는 생각보다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기본 0.25%포인트 올리고 또 일각에서는 0.5%포인트 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0.5%포인트를 올리면 지금 한은이 오늘 예상한 것과 또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 금통위에서 동결 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지고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약간 불안정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동결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일단은 전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보면 그 코스피도 소폭 올랐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도 내렸는데, 요게 이제 시장이 일단 그 전망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금융시장은 그 어제부터 아마 하느니 동결을 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네. 뭐 시장이 동결할 거다 했을 때 이제 동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안정을 이제 취하게 되는 이제 그게 일반적인 속성이니까 예. 그대로 일단 코스피 소폭 올랐고요. 아마 오늘 주식 갖고 있는 분들 보셨겠지만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소폭씩 이제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이제 7.8원 내려서 이제 1,297원으로 갔는데, 이제 환율의 경우는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하지만 향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무작정 늘어나지는 확장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일단 이 기대, 요 기대 때문에 일단 소폭 이 환율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또 내일 이후에 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은행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동안에. 그 네.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던 분들이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걸 빨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많이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주식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들쭉날쭉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그 연초부터 지금 전망들이 다 그려졌습니다. 원래는 올해 1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예. 예상보다 강한 1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증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올해 시장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떤 작용을 우리한테 영향이 올지, 그리고 또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네.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지금 전망하기는 힘들고요. 이 전문가들도 큰 폭의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이게 약간은 의견의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바닥이 아니다. 좀 부정적인 전망이 좀 더 강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는 좋지 못할 거라는 지금 네.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는 또 실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 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뭐 금융사부터 뭐 정유사들, 특히 그 반도체 업계들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좋지 못할 것으로 지금 계속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투자하실 때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네, 청취자 4100님께서요. 오늘 마트에 갔는데요. 물건 가격들의 앞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냥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물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잡는가, 이게 참 큰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상 1도지만 토요일은 영하 4도, 일요일 영하 3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찬대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내일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영동 5에서 15cm,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3에서 8, 경북 남부 동해안 1에서 5, 경남권 동해안 1c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2도, 대구 4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제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3도, 부산은 1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지역 나쁨이 예상되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 지역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2.8도, 습도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 외신 보도를 접한 저의 첫 느낌은 섬뜩하다였습니다. 웬만한 가짜뉴스는 걸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만과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대체 어떤 뉴스기에 이런 말을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킬링 스토리라는 서구권 30개 매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탐사보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지난 6년 동안 수백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을 벌어들인 엘림이 난리아란 여론조작 회사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스페인 국적인 사람이 설립한 이 회사는 6개 나라 언어로 온라인 평판 관리를 해준다고 홍보해왔다고 하는데요. 말만 그렇지 실은 각종 꼼수를 동원해 마약 조직 두목, 디자이너 등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지워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론조작 수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건데요. 이 회사는 검색 사이트의 기사 노출 알고리즘을 거꾸로 기사 밀어내기 수법에 활용했습니다. 통상 검색 사이트들은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비슷한 뉴스가 반복적으로 출고되면 자동으로 웹페이지 상단에 올라가도록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에콰도르 매체를 동원해 강아지 치와와와 축구 관련 기사에 의뢰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넣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의 범죄를 다룬 기사는 뒤로 밀리고 그 대신 의뢰인과 별로 관련이 없는 개와 축구 기사가 검색 사이트 상위를 줄줄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브뤼셀 유럽연합위원회라는 사실상 유령단체 이름으로 성범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보내 압력을 행사해서 언론들의 실명 보도를 삭제하도록 하기도 했고요. 가짜뉴스에 미국 스탠퍼드대와 항공우주국 나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연동시켜 검색 엔진에 잘 걸리도록 하는가 하면 신뢰를 받고 있는 매체와 헷갈리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매체명을 CNN 뉴스투데이, 런던 뉴타임스 등으로 그럴싸하게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지우고 당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여론조작 회사 홈페이지 문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갑자기 섬뜩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난 자꾸 어리석은 아이였고 열병처럼 사랑에 취해버리고 심술궂게 그 맘을 내팽개쳤지.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애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Oh no no no. 오랜 뒤에 나는 알게 되었지. 난 자꾸 어리석어가는 것은 술에 취해 집을 향하던 봄날에 물결처럼 가슴이 울렁거렸지.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애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내가 너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애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2318님. 와, 가짜뉴스보다 더 무섭네요.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 요즘 포털 사이트에 보여지는 뉴스만 보지 말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야겠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9381님. 언론 보도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어른이 되고서도 한참을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전달하잖아요.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는 거짓 내용도 많아요. 이것이 제가 시사회를 포함한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창구를 여러 군데로 만드셔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창구도 믿을 만한 매체를 통해서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에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뭐 일반 유튜브 뉴스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게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검증하고 또 사실을 포함하는 뉴스들을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서 여론 조작 우리나라에서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돼요.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계속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고 전희수 하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하라 이렇게 국방부에 권고했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변희수 하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군 복무 중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유가 돼서 강제 전역 처분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희수 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런데 그 소송 직전에 2021년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서 변희수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하라 권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 육군에서는 이거는 공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이다라고 보고 일반 사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모와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변희수 하사가 위법한 전역 처분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은 전역 처분이라고 하는 그런 조치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무수행 과정이나 혹은 적어도 그에 준하는 공모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인권위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곧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군 당국에서는 이런 권고에 대해서 군 인사법에 의거해서 순직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짧게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인권위가 힘들게 논의해서 권고 결정을 내놔도 근데 뭐 각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끝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유해한 번개탄 생산 중단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 인체에 무해한 거를 생산한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네. 또 해명 자료까지 내놨어요. 예, 근데 이건 조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여론조작 얘기하시면서 예.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나부터 좀 짚어볼게요. 복지부에서 13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네.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5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 자살 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사후 관리 지원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효율적 자살 예방 추진 기반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살 위해 수단 관리 강화라고 하는 그 항목에 예.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에 바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고 이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불이 잘 안 붙거든요. 예. 이 이제 산화용 착화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제 개발 보급 지속이라고 한 항목이 전해졌는데 예. 복지부에서는 번개탄을 통해서 가스 중독으로 인한 극단적인 사례가 많고 또 손쉽게 번개탄을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생산을 금지하면 어쨌든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하나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누리꾼들이 비판하는 건 그거 없앤다고 해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살하려고 하는 동기 그걸 없앨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자살을 선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살을 선택하고 방법을 하나 줄인다고 해서 자살에 줄어들겠냐라고 하는 것이 누리꾼들의 비판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SNS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복지부가 해명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부에서 설명은 번개탄 생산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살률 감소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전부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유해 물질이 들어간 제품 생산만 금지하는 것이고 이건 이미 사실 확정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산림청에서 이전부터 이 착화형 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개탄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생산을 금지하자 그러면 이거를 써야만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런 데 대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4년까지 이제 생산을 금지하기로 해놓고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유통시키는 것도 어떻게 막기가 쉽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설명은 이 자살률을 낮춘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 이미 금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러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살 예방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네. 한 5가지 정도인가요? 네. 목표를 밝혔다고 그중에 하잖아요. 하나였고. 그중에 하나였다는 거고. 예, 번개탄 전부를 생산을 금지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자살률 감소에 그렇죠.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다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다 추상적인 문구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실질적인 대책인 거냐 네. 이거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있는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면 자살률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예전에 범죄를 다룬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농약 성분 중에 그라목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초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음독 자살에 악용이 되어 와서 이 그라목손의 생산을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에 10만 명당 5.26명이었던 농약 자살이 2013년에 2.67명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홍콩 연구진이 2010년에 영국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특정 지역에서 번개탄 구매를 제한하니까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6년에 홍콩의 2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그 슈퍼마켓 체인 진열대에서 번개탄을 빼고 만약에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상점 직원한테 문의하도록 절차를 바꾼 거예요. 네. 그랬더니 번개탄을 꺼내올 때까지 소비자가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구매한 정보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0만 명당 4.3명의 자살률에서 2.0명으로 53.5%나 감소했지만 원래대로 판매를 한 지역에서는 10만 명당 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수단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렵게 만들면 실제로 자살률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선택했던 방식을 자꾸 시도한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참 부적절할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자살을 결심했다면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다음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나 한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많기 때문에 이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건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하게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사회에서 나 이제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대책을 먼저 내놔야지. 이게 눈에 보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목표가 30%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지를 하면 어쨌든 눈에 보이는 수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치를 보여주려고 이런 정책을 먼저 보여주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자꾸 여기에만 시선이 가고. 네, 맞습니다. 다른 수단은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될 만한 얘기들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런 것만 내놓으니까 이 수단 하나 없앤다고 다른 수단 그러면 또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여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한강에 투신자들이 많은데 다리도 없애냐. 그럼 철로도 없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이 왜 자꾸 우리나라만 유난히 늘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높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뭔가를 방법을 수단을 강구할 때 혹시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건지 눈에 보여주기식 보이지 않는 길게 볼 수 있는 무언가는 없는지. 사실은 국가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은 매 정부마다 있었어요. 그 부끄러운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슬픈 수치이잖아요. 좀 실효성 있는 방안들 그리고 사회 전체를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청년의 현실에 와닿는 복지 지원 일환으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탈모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얘가 나왔다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관심을 모으긴 했었죠. 근데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석 달 이상 서울시에 살고 있는 19세에서 39세 탈모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할 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우선 세부적으로 그러면 모든 청년에게 다 줄 거냐 19세에서 39세. 그다음에 탈모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청년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필요한 예산 규모는 조례안에 담기지 않겠습니다만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최종 제정은 됩니다. 이게 과연 통과될까 하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발의한 내용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요. 시민들 반응은 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탈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2018년에 탈모 환자가 22만 4,686명이었는데 2021년에 24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39세 이하의 환자들이 거의 절반을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병적인 탈모 진료비가 1,779억 8,430만 원인데 실제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면 진료비하고 석 달치 약값까지 한 1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비용이 진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청년만 주냐?
혹은 또 탈모만 문제냐. 탈모가 사실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시급한데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른 질병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문제는 형평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드름 치료제, 라식, 라섹 어떤 게 더 기묘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존재하고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불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요. 알겠습니다. 이게 논쟁이 조금 오래 갈 가능성이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뭐라 그러죠? SNS 단체방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것도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인데요. 3인 이상의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단체 채팅방이잖아요. 예. 이용자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좀 어렵네요. 네. 예를 들면 진행자님하고 저하고 단톡방 한 20명 정도 있어요. 예. 저는 막 나가고 싶은데 예. 일할 때 계속 울리고. 제가 계속 초대해요. 네. 그리고 제가 살짝 나갔는데 무릅쓰고 나갔는데 나갔다고 표시도 되잖아요. 심지어. 예. 근데 저를 강제로 어머 실수로 나갔어요. 그리고 막 초대를 해요. 저는 막 계속 불편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운하죠. 네. 왜 초대했는데 계속 나갈까? 그리고 나갔습니다면 이영경 님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초대한 사람은 엄청 서운해지는 상황이 그쵸.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필요감과 불편이 있으니까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도입하자. 이게 중국하고 미국의 본사를 둔 다른 앱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린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럼 도입 안 합니까?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깨톡 대화방에 조용히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 시행을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설할 수 있는 팀 채팅방에 있는데 여기에 작년 12월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지금 왓츠앱이나 위챗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 나가도 문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있으면 참 좋겠다 싶기는 해요. 나갈 때 되게 얘기하고 무한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걸 꼭 굳이 법률로 의율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네. 업체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유료 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것만 도입을 했을까요? 근데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도입하겠죠? 보통 이제 무료를 하면 베타 테스트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유료 서비스만 했다는 게 왜 그랬을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오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이언트 판다 샹샹이 중국으로 떠난다 그래가지고 네. 그 동물원에 사람들이 찾아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에노 동물원에서 판다 샹샹이 태어났는데 중국 스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샹샹이 도쿄도가 2021년에 중국에서 아빠 리리와 엄마 싱싱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2017년 6월에 탄생한 판다가 샹샹인데 생후 6개월부터 이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에노 동물원 마스코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판다의 모든 소유권이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태어나도 생후 24개월이 되면 무조건 중국으로 가야 된대요. 예. 이유는 취약적으로 지정하는 판다의 희귀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샹샹은 중국에 반환이 돼서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로 이송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푸바오. 예. 예, 근데 이 친구도 24개월 이후에는 중국 반환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서운한데요? 네. 우리나라 계속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아쉽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네. 자, 밤참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멘트가 있어서 그냥 네. 깊어가는 밤, 오늘도 어떤 공연이든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공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공연 제작사 주식회사랑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생활이라는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워낙 목소리가 멋있어서 네. 어떤 공연이든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늘도 어떤 공연이든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야. 아, 근데 이런 멘트 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뮤지컬 작품을 연달아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연극 한 편을 준비해서 와서. 연극요? 네. 근데 연극은 정말 거의 안 했던 것 같네요. 소개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화제가 될 만한 뮤지컬 작품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연극을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오늘 연극 작품을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그래요? 그 예술의 전당에 보면은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네. 뭐 토홀극장, 자유극장, 콘서트홀 다양한 공연장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토홀극장에서 드문드문 좋은 연극 작품들이 올라오곤 하거든요. 예. 이제 마케팅 쪽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걸 살펴보면 매년 이제 이 토홀극장에서 하는 연극 작품들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 작품들의 흥행 성적도 굉장히 좋고, 이런 작품들이 토홀극장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 토홀극장엔 진짜 좋은 연극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예. 가장 최근에 그 이순재 선생님 하셨던 리어왕이라는 공연도 거기서 했었고, 2018년도도 했었고, 작년 이맘때쯤에서도 했었던 공연이 이제 황정민 배우가 출연했었던 리차드 3세라는 연극도 대단히 관객분들이 많이 찾았던 공연이거든요. 이런 공연들이 줄곧 이제 이어지고 있죠. 저 그 앞에 지나다니다가요. 그 바깥에 이렇게 포스터처럼 크게 리어왕 계속 붙여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 외벽에다가 이제 현수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작품들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좀 작품의 어떤 신뢰도가 확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도 이 못지않게 화제성이 있다. 그럼요. 방금 말씀드렸던 작품들 못지않게 출연자도 그렇고 작품 제목 자체가 갖는 화제성이 대단한 작품이거든요. 바로 그 작품 이름이 연극 세익스피어인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세익스피어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셰익스피어와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 셰익스피어 작품 보면 뭐 햄릿도 있고 말괄량의 길들이기, 뭐 베니스의 상인,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작품들을 썼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자체를 중심으로 다룬 연극이고요. 이 이야기가 정말 유명한 이제 그 희곡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한 작품이고요. 셰익스피어의 젊은 시절의 사랑이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탄생시켰다는 가정,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1998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던 작품을 연극화시킨 작품입니다. 그럼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당시에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 갖고 아마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좀 연극의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다 아실 만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 시대적 배경이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그 통치하던 시대라서 정말 많은 문화 예술이 발전하던 시대였는데, 그때 시대적 상황이 여성이 연극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게 이제 그 배경이에요. 예전에 좀 그랬죠. 정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총망받던 작가가 한 명 있는데, 신인 작가가,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대중들의 기대와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글을 위해서 뮤즈를 찾고 있는 중이었죠. 이런 배경에서 어떤 부호의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비올라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은 부호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연극을 동경하고 당시 무대에 설 수가 없는데 이런 그 어떤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장으로 변신을 하고 켄트라는 이름으로 연극 오디션에 참여를 하게 돼요. 바로 네. 세익스피어가 쓴 작품의 오디션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익스피어가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다 연기가 볼품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켄트라는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연기를 자기가 쓴 글을 자기보다 더 대단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배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켄트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켄트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따라가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켄트는 집에 들어가면 바로 비올라라는 여성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여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세익스피어가 그 비올라를 그 집까지 따라가서 만나게 돼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올라는 부호의 어떤 딸이기 때문에 네. 정략 결혼 상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가서 우연히 들어간 세익스피어를 만나게 되는데 세익스피어는 켄트라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만난 비올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비올라는 정략 결혼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익스피어가 본인이 직접 작품을 쓰고 있었던 작품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까지 연결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너무 뻔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근데 다시 들으니까 또 좋아요. 아, 이거 가서 보면요. 이상하네요. 네. 아는 얘기를 기본으로 깔고 다른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설정들을 설명하면 공연의 재미가 훨씬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스토리면은 네. 오히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텐데 예. 익숙한 거를 좀 변형해가지고 네.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훨씬 관객들한테 잘 다가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는 웬만하면 다 아실 만한 얘기인데 이 세익스피어가 쓰고 있던 작품은 사실 로미오였고요. 예.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 그 1세가 좋아하던 것이 연극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설정을 하나 갖고 있고요. 멍멍 강아지요. 네. 네. 그리고 이 대본에는 또 해적이 나와야 된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하고 세익스피어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까 비올라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어가는 과정 이걸 관객들이 보면은 재미를 확 느끼는 거죠. 공연에 몰입도가 생기게 되고. 예. 예. 그래서 보시는 재미가 좀 다채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실제로 나와요. 개가요? 예. 개 인형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캐스팅 화려한 것 때문에 처음에 캐스팅 공개됐을 때 많이 화제성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세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배우가 3명인데 예. 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도재학 선생님 맡았던 정문성 배우라고 있어요. 심장내과인가요? 레지던트. 맞아요. 예. 그분이 이제 그 빨래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뮤지컬 무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 그리고 KBS 드라마 한 번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상희 배우. 네. 그 MSG 워너비에도 나왔고 했던 이 배우. 그리고 뮤지컬 데스노트, 스위니 토드 뭐 이런 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었고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법자 역할을 맡았던 그 김성철 배우가 또 이 역할을 맡았거든요. 연기 노래가 기본적으로 완벽하고 무대 경험이 많은 배우들이라 윌리엄 세익스피어 역할을 굉장히 맛깔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세인데요, 배우들이. 네. 젊고 윌리엄 세익스피어 당시에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도 잘 표현하고 위트도 있고 무대 위에서 여유도 있고 그런 배우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역이겠죠? 네. 줄리엣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극 중에 사실 세익스피어의 뮤즈니까 비올라인데 우리는 줄리엣이라고. 예. 그죠? 네. 이 비올라 역할은 또 매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이시는 배우분들이 대거 참여하셨는데 역시 3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혼이라는 드라마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그 전에 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뭐 이런 드라마에서 로맨틱 코미디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정소민 배우. 네. 그리고 이제 무대도 꾸준히 하고 있고 매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수빈 배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역부터 최근에 성인 역할까지 계속 꾸준히 저희한테 각광을 받았던 김유정 배우가 이 비올라를 합니다. 오, 배우 캐스팅이 이게 뭐라 그러지? 장난이 아닌데. 네. 이제 대중들한테 안 보면 후회한다 이런 공격적인. 네. 굉장히 익숙한 배우고 맞습니다. 많이 알려진 배우들이 지금 나오고. 게다가 이번에 비올라 맡았던 이 여성 배우분들 3분, 특히 정소민 배우나 김유정 배우는 무대 연기가 처음이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매우 그 관심을 받았었죠.
그럼 이 배우들의 호흡은 어때요? 이 두 배우 말씀드렸던 두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옆에 이제 나와 있는 무대를 계속 오래 하셨던 배우분들의 호흡이 환상적인데 다양한 뮤지컬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박정원 배우, 김도빈 배우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마 얼굴 보시면 다들 드라마에서 저 배우 많이 봤는데 하셨던 송영규 배우나 임철영 배우 같은 분들이 아마 그게 어떤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오용 배우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공연을 보고 왔는데 그 비올라 역할에 그 유모 역할이 있습니다. 비올라 옆에 있는 유모 역할. 유모 역할을 하시는 이혜지 배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사만 치기만 하면 관객들이 깔깔깔거리고 호흡이 관객을 주었다 폈다 하는데 여유도 있고. 그런 배우가 꼭 필요해요. 기가 막힌 역할을 이혜지 배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재능을 하나 갖고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요. 아마 방송 지금 그러시지 않나요? 재능이 있다가 모자라져서 각광받지 못하고 있고. 아니요, 아닙니다. 충분히 재능 갖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0012님께서요. 중학교 꼬맹이 때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보고 너무 황홀한 사랑에 취했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작품 이렇게 0012님 같은 분이 딱 보면 막 황홀할 만큼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그 황홀했던 기억을 갖고 이 설정이나 현장에서 현장감을 느껴서 보시면 아마 훨씬 더 황홀함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도 영화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그 앵글에 담겨 있는 미학이랑은 전혀 다른 연극으로서의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분들한테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게 무대이긴 한데 무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그 무대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극이랑 어우러지게 보면 더 감동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공연장에 가서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토월 극장이 갖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이 예술현장 토월극장이 좋은 연극들이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월극장은 무대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맞아요. 저 가본 적 있거든요.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많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도 준 것도 그렇고 그 공연장의 리프트 이 높이는 한 10m까지 올라오는 이 리프트를 활용을 하고 맨 뒤에 공연 저 무대 깊숙한 곳까지 쓰기 때문에 공연이 굉장히 단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분명히 씬이 전환되는데 이거를 한순간도 놓칠 수 없게 만들어낸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연극인데 음악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4명의 악사가 나오거든요. 극 중에. 기타 2명, 바이올린 1명, 그다음에 아코디언 1명. 이렇게 있는데 이 음악이 라이브로도 계속 연주가 되거든요.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공연 시작하면 보통 막 한 7시 반 정도에 공연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7시 25분 정도부터 무대 위에 왼쪽 오른쪽 2층 무대에 악사가 한 명씩 나와요. 아코디언과 기타를 갖고. 그리고 객석 조명이 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악사들이 연주를 해요. 그럼 이 연주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관객들이 내가 지금 2023년도에 예술현장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16세기 영국에 와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공연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관객들을 안내하는 거죠. 공연 자체가 굉장히 관객을 세심하게 배려했네요. 그러면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연극적인 어떤 오프닝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연에서는 암전 자체가 없어요? 이 공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월극장의 무대 메커니즘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암전을 안 만들었다고 제가 그 제작 부장님한테 살짝 들었는데 1막이 끝날 때 암전이 한 번 되고요. 암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살짝 조명이 어두워지면 무대가 변환되는 것들을 일부러 관객들한테 보여줘요. 그럼 관객분들이 그 전신의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가 무대가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더 집중을 하고 노래도 더 잘 들리고 대사도 더 잘 들리게. 왜 그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무대에 집중을 한 번도 놓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연출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미디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서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연입니다. 네. 근데 공연 보시고 오셨잖아요.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혹시 대사 있습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 장면을 뽑는 것이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 저희가 알고 있는 왜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거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연 내내 대사를 하고 있는 배우들의 말투는 지금의 말투예요. 지금 요즘식 말투.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우리가 알만한 멋진 대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연극적인 말투가 나와요. 그러면 저 관객을 이 그간으로 16세기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도 공연 보면서 막 이제 웃어가면서 공연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좋아하는 대사지만 줄리엣이 로미오 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인가요? 막 이런 대사 하거든요. 네. 그러면 순간 책장을 넘기면서 그런 그 멋진 희곡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매 순간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와, 오늘 유독 연극 그 스토리나 네. 이런 것들 너무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무대도 굉장히 특별하다고요? 네네네. 제가 시사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공연을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스태프들이 연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무대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잘 알려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사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곳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보러 가시게 되면은 무대는 그 원목으로 되어 있는 큰 무대를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이 원목이 그런 의심 듭니다. 저거 어떤 그 장치에다가 나무 모양의 시트지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원목 당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원목으로 만들어 놓은 무대입니다. 근데 보통 연극 무대 한번 쓰면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네. 부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깝겠다. 부수지 않고요. 이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무대는 창고를 빌려서 잘 보관합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공연할 때 반드시 또 이 무대를 잘 써야 되니까 이런 원목이라는 것도 좀 하나 알고 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무대 저 뒤편에 조용히 무대가 돌아가거든요. 이 턴테이블이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턴테이블이 돌면서 4개의 어떤 그 그러니까 장소를 기가 막히게란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걸 보여줘서 현장감이 느껴졌을 때는 좀 메커니즘이 괜찮다. 내가 비싼 돈을 티켓을 지불한 보람이 좀 느껴진다.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프트 말씀드렸는데 리프트가 보통은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리프트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높낮이를 마치 음향의 이퀄라이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무대가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게 이러면 한 10m까지 올라가서 그래요? 새로운 장소 바 같은 장소를 만들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실현 가능한 공연장이 토월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공연 전문극장이 참 절실하겠어요. 네. 대학로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형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또 기사화도 됐는데 디즈니와 같이 이렇게 해갖고 알라딘이라는 공연도 이제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의 개발이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곳에서 공연을 보시면 아마 만족도가 훨씬 더 다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자,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뮤지컬 소개를 할 때는 음악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연극이라서 좀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공연을 보고 나면 음악은 계속 뇌리에 남거든요.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음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한 공연이 결국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인데 저희가 시사회에서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말씀드렸을 때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뼈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디카프리오 나왔었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거기에 그 수족관 키스 씬. 이 장면만 생각하면 딱 기억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테마가 있습니다. I'm Kissing You라는 곡인데 요거 한번 틀어드리면 이 밤에 어울리지 않을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골랐죠. 잘 고르셨습니다. 네. 오늘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공연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OST 데즈레이의 키싱 유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ride can stay